책을 좀 보시면 지적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역사적 발전 과정 또는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뭐가 있습니까? 세지적, 그 다음에 법지적, 그 다음에 다목적 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제도,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바로 지적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지적공부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제도가 맨 처음에 어디에서 발생을 했느냐면 어디서 발생했겠습니까? 고대 왕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조선시대. 그렇죠. 그때 발생한 지적제도를 세지적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목적하에 수집했느냐면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지적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탄생했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필요하죠. 군대도 필요하죠. 그러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돈은 뭡니까?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했다는 겁니다.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국가 단계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조선시대. 그때 바로 이 지적제도가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목적하에? 세금 징수의 목적하에 이러한 지적제도를 세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지적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지적은 가장 중요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겠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떠한 정보겠습니까? 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는 토지가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 이거 갖고 세금액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많이 징수, 면적이 좁으면 조금 징수. 맞습니까? 옛날이니까 단군 조선시대예요.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당연히 면적입니다. 따라서 면적 위주로 이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이후에 나타난 지적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법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을 달리 표현하면 권리, 의무의 집합체를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모여있는 것, 이를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법은 법에서 권리, 의무가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논의를 해야 될까요? 의무 위주로 논의를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권리 위주가 될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의무 위주예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따라서 권리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겠습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그러면 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보호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소유권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정보 뭐가 있습니까?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 토지의 경계 아래서는 소유권자가 대장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경계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그렇죠. 경계 위주로 이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계 위주로 그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될 그 단계가 넘어간 겁니다. 현대국가에서는. 여기서 보시면요.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기 위해서 저기서 면적과 경계는 지표상의 정보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는 땅 위만 사용수익합니까? 아니죠. 땅 속도 사용수익하죠.
하수도, 상수도, 또 지하철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위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위도, 따라서 땅속, 여기 지표면, 그 다음에 요 땅 위, 공중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현대국가에서는. 그러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야 되는 지적제도가 뭐냐면 종합지적이라는 겁니다. 또는 다목적 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다자를 써서 많은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되는 지적제도, 이를 다목적 지적, 종합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현대국가에서 나타난 제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우리나라는 2단계에 있습니다. 법지적 단계 또는 소유지적 단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보시면요.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겁니다. 이 순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고대 왕국 시대에는 세지적,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에는 법지적, 그 다음에 현대국가 시대에서는 다목적 지적, 종합지적.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역사적 발전 과정에 의한 지적제도의 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왕국,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시점,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서 지적제도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우리 지적제도는 어느 단계라고요? 우리는 2단계이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단계는 법지적단계 내지는 소유지적단계,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라고요? 경계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참 많이 출제됐던 형태예요. 요즘은 이런 단순한 건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책을 좀 보시면 세지적은 무엇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면적 위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법지적은 무엇 위주로? 경계 위주로.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다목적 지적, 종합지적이라고 얘기했죠. 이 종합지적, 다목적 지적은 앞으로 우리 지적제도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또는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도해 지적. 이 도해 지적은 그 의미가 뭐일까요? 이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도해적, 지적. 도자는 그림 도자예요. 그림으로 풀어 쓴 땅에 관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좌표 지적 내지는 수치 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표값은 숫자죠. 따라서 수치 지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지적 제도는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도 되어 있죠. 그러면 측량 방법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 도해 지적은 측량 방법이 이러한 측량 기구를 사용합니다. 이 측량 기구의 이름은 평판이라고 불러요. 또는 측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평판이나 측판을 사용해서 측량을 합니다. 즉 평판이나 측판을 사용해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구하는 측량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러한 평판 측량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가 만들어지느냐면 지적도나 임야도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걸 도해지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림으로 풀어 쓴 지적, 도해지적.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평판 측량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좌표 지적은 측량 기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이고. 마음이 삐뚤은 사람은 선이 삐뚤다고 하던데 아무리 감출래도 감출 수가 없네요. 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원경처럼 생겼죠? 이게 뭐냐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는 겁니다. 경위의. 경은 경도라는 뜻이고요. 위는 위도. 왜 지구본을 보시면 이렇게 선이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죠? 그게 뭡니까? 위도. 세로로 이렇게 쳐져 있죠? 그게 경도입니다.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의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따라서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경위의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지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좌표값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 측량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는 X좌표, 여기는 Y좌표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들이 나온 지적지도라고 해서 수치 지적. 그리고 이 수치들은 좌표값이라고 해서 좌표 지적. 이러한 수치와 좌표는 뭐를 통해서 구한다고요? 경위의라는 측량 기구를 통해서 측량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비용은 어느 것이 더 비쌀까요? 딱 보니까 어느 게 더 비싸 보입니까? 이게 좀 더 비싸 보이죠? 네. 따라서 비용은 높을 테고 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이건 숫자만 나오니까 잘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해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정밀도는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네, 이게 숫자가 나오니까 아주 딱 떨어져요. 따라서 이게 정밀도가 훨씬 높고 정밀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여담이지만 여기 다리는 3개입니다. 무조건. 왜 그럴까요? 이게 4개가 돼버리면 이게 흔들려요. 근데 3개는 안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측량기구는 다리가 무조건 3개입니다. 이게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네. 이것이 바로 네, 도의 지적과 좌표 지적 또는 수치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장단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요걸 기억하시면 요게 따라 나옵니다. 요게 따라 나오면 요 붉은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은 4차원 지적도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지적제도라는 것은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지적공부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만 해도 한 10번 얘기했죠. 네,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바로 지적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즉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이걸 2차원 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평면 지적, 수평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정보, 땅속 정보, 그 다음에 여기도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정보 다 수집하게 되면 이를 3차원 지적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지표상의 정보만 수집한다면 이를 2차원 지적, 수평 지적, 평면 지적. 지표상의 정보 플러스 땅속의 정보, 그 다음에 공간, 공중, 위, 땅 위의 정보 다 수집하게 되면 이는 3차원 지적.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또 어디서 그렸습니까? 저쪽에서. 지웠나? 아, 여기 있네요. 아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가 된다고 했죠.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가 되면 그 지적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목적 지적, 종합지적. 그러면 다목적 지적, 종합지적은 어떠한 지적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3차원 지적.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3차원 지적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이를 4차원 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4차원 지적. 그래서 시간별로 땅속, 지표상, 공중, 시간별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 그럼 이거는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아직은 이게 논의 단계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2차원 지적. 왜냐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인데요. 이건 전부 다 어디에 관한 정보입니까? 지표상의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입니까? 바로 요 2차원 지적 단계가 바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다루는 지적이에요. 아직 3차원 지적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돈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 도해 지적은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인정은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적입니다. 원칙은 우리나라는 도해 지적이 원칙입니다. 다만 땅값 비싼 곳에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정확하게 정보가 수집돼야 되기 때문에 땅값 비싼 데에서는 예외적으로 요 수치 지적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쪽이에요. 도해 지적.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공간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제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저쪽에서는 법지적, 소유지적. 맞습니까? 여기서는 도해지적, 예외적으로 좌표지적. 여기에서는 2차원 지적 또는 평면지적 또는 수평지적. 네. 그 다음에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지적공부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통치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등록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통치권에 관한 정보가 토지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적법의 기본 이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지적 국정주의. 지적이라 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 국정,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국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적국정주의라면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지적국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왜? 통치권을 국가가 행사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국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형식주의.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형식주의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토지에 관한 정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그러면 그 일정한 형식은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을 갖추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지적형식주의라 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형식이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토지에 관한 정보로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개주의. 이건 당연하죠. 왜? 지적제도라 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정부에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였죠. 따라서 공개돼야 될 겁니다. 실질적 심사주의. 공시돼야 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돼야 되니까 당연히 정확한 내용만 등록이 되고 관리되고 공시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확하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될 겁니다. 실질적 심사주의.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기서 보시면 여기서 소유권 보호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등록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방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직권으로 해도 등록해야 된다. 왜? 통치권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직권 등록주의, 적극적 등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제1조는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보통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조와 2조의 중요도를 비교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1조가 더 중요해요. 목적이니까. 문제는 우리 공간정보법 제1조는 지적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측량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바닷길 수로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데에서 시험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2조, 즉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고 출제가 한 문제 정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뒤에 다 나와요. 뒤에 다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직전에만 한번 훅 붙어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들이 다 찍습니다.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럼 그 부분 체크하셔서 읽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될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의 표시 나와 있고 토지 이동 앞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우측을 보시면 토지의 등록부터 이제 우리 교재가 서술되어 있는데요. 토지의 등록. 여기서 등록되는 단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단위는 뭐였습니까? 지워졌네.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휴전선. 그 다음에 여기 쪼개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쪼개진다고 했습니까? 동리 단위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네. 요 하나를 뭐라고 불렀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너무 기니까 단위를 딱 생략하고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번 부여 지역은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고요.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행정구역을 얘기해요. 동과 리. 그 다음에 이 동과 리도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동과 리별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넓으니까 따라서 이 동과 리를 또 한 번 쪼갠다 그랬죠? 네, 또 한 번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돼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 동과 리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지번부여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때 이 하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필지 토지라고 불렀죠? 한필지 토지입니다.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요. 수집돼서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되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적제도라고 불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8번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정보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렇죠? 소유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토지의 표시는 소, 지, 지면, 경,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맞습니까?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한필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단위 한필지 토지. 그런데 이 한필지 토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요거 오늘 외우시고 갈 겁니다. 한필지 토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지번 부여 지역이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번 부여 지역도 토지가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요 하나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필지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파란색이
없나? 없네. 그러면 요게 한 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한 필지가 돼버리면요. 이쪽 지번부여지역과 이쪽 지번부여지역이 걸쳐서 한 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번부여지역이 먼저 나눠진 다음에 그 안이 쪼개진 것이 필지라고 했죠. 그러면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지번부여지역이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가 쪼개진 것이 한 필지 토지입니다. 따라서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해야지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나중에 민법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필자라고 할 때 이쪽은 갑이 소유하고 이쪽은 을이 소유하는 수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 즉 지분으로 공유 지분으로 갖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일부는 갑이 갖고 일부는 을이 갖는 이런 형태의 소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번 소유자가 한 필지 안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요거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안이 연속해야 됩니다. 집안이 연속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강이에요. 그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한 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강에 의해서 토지가 나눠졌죠. 따라 집안이 이렇게 분리되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집안이 연속돼야지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 말과 같은 뜻은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 그래서 한 필지 안은 지목이 다 같아야 됩니다. 이유는 지적공부에 하나의 지목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양입지라고 해서 그건 나중에 보실 거고, 여하간 지목이 동일해야지만, 즉 일필일목의 원칙이 일필일목의 원칙이 지켜져야지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해야 됩니다. 축척이 동일할까? 이 축이라는 말은 축소라는 뜻이에요. 척은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척이라 하면 축소 비율을 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축척이 필요하냐면 여기 이만한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 실제 토지입니다. 너무 넓어요. 그림으로 종이로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종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330제곱미터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종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소 비율이 예를 들어서 600분의 1로 축소합니다. 크기를. 그러면 이제 종이 위에 이렇게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축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600분의 1로 축소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얼마로 축소했느냐면 1200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이쪽은 600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축척이 다르죠? 축척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종이라고 할 때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게 더 축소해서 더 많이 축소한 겁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게 더 많이 축소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와버려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게 축척이 달라져 버리면 토지의, 아니
종이에 등록할 때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등록이 될 때는 축척이 같도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게 한 필지 토지라고 할 때 이쪽은 등기되고 이쪽은 등기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를 등기하든지 전부를 등기하지 않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기 여부가 같아야지만 한 필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요, 오늘 외울 겁니다. 같이 읍줄이죠.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거 자체로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다시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외우셨나요? 네. 못 외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외우십니다. 지소, 지지, 축동. 이렇게 외우십니다. 지소, 지지, 축동. 외우고 가세요. 이거 자체로 출제가 됩니다. 한 필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출제를 뻔해요. 지소, 지지, 축동.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지소, 지지, 축동.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지소, 지지, 축동, 지소, 지지, 축동, 지소, 지지, 축동. 이렇게. 10초 드릴 테니까 자꾸 읊조리세요. 네. 이거 앞으로도 수십 번 더 할 겁니다. 언젠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지소, 지지, 축동. 그렇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지소, 지지, 축동. 네. 그 내용이 135쪽에 필지의 의에 나와 있습니다. 성립요건도 나와 있고요. 필지라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단위를 필지라고 얘기했죠.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이기 때문에 필지는 지적공부의 등록 단위를 얘기하게 될 때고요. 필지의 성립요건은 지소, 지지, 축동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지소, 지지, 축동. 필지의 구성 요소. 첫 번째, 소재가 있죠.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었죠.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행정구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에요. 별도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지번부터 나오게 돼요. 지번부터. 거기 지번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이루어져요. 이게 첫 번째, 지번이라 하면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하겠죠. 토지의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지번이라고 붙일 겁니다. 여기가 평택시 평택동입니까?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평택시 평택동. 100번지라고 할 때 이게 뭡니까? 지번 부여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지번이라는 겁니다. 평택시 평택동 100번지.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평택시 평택동 100의 5번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복식 지번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단식할 때 단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식은 형식이라는 뜻인데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원이 단식으로 이루어진 집원은 숫자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걸 단식 집원. 복식 집원에서 이 복은 두 개라는 뜻입니다. 복수다, 그렇죠. 여러 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은 형식인데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식 집원은 집원이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된 집원을 복식 집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요 집원을, 요것을 본래의 집원, 본번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의 집원, 본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본래의 집원인 본번에 붙은 집원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불러요. 이 부자는 부반장할 때 그 부가 아니에요. 붙일 부자입니다. 본번에 붙은 집원. 이게 부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대시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반드시 의라고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의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백의 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 집원 앞에 산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집원 뒤에 산자를 붙인다. OX, X. 집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네. 그러면 책을 보시면 집원, 토지의 번호를 집원이라고 얘기하고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하게 돼요. 나는 좀 배운 게 많으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싶다. 평택동 100번지. 뭡니까? 한자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한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나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싶다. 헌드러드.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나는 불란서에 유학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싶다. 쌍. 불어로 100이란 뜻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뭐로 표기한다고요? 나는 애국자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싶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몇 번 출제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안은 숫자 앞에 뭘 표기한다고요? 산자를 붙입니다. 숫자 뒤에 산자를 표기한다. 틀렸습니다. 앞에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집원을 복식 집원. 그렇죠. 본번만으로 구성된 집원을 단식 집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본번과 부번 사이에 대시 표시는 뭐라고 읽습니까? 의라고만 읽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구들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몇 번 출제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이제 28회죠. 아마 25번 이상 나왔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법률 규정에 따른 집원부여 방법, 이 부분도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근데 11월, 12월 달에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도시개발사업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진행 이런 용어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달부터 진행을 시킬 겁니다. 1월 달부터. 그 다음에 지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목은 토지의 목적, 토지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의 목적, 토지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불러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또는 주된 목적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합니다.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주된 목적에 따라서 28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28가지 종류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아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은 어디다 등록한다고 그랬죠? 임야대장 임야도. 그러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지목 갖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은 효율적 관리는 좀 덜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두 번째,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토지를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와 저기 그 나무들만 있는 토지는 어느 것이 더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되겠습니까?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징수해야 되겠죠. 즉 대지가 임야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적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토지를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두 가지 목적하에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28개보다는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이렇게 27 플러스 하나. 왜냐면 토지의 주된 용도는 28개만 있을 수는 없죠. 무수히 많을 겁니다. 사용하는 바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무수히 다 인정할 수는 없고요. 딱 27개로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도 27개로 딱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건 다 여기다가 쑤셔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잡스러운 종류의 토지, 잡종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되는 토지를 27개로 구분한 다음에 27개 갖고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잡종지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잡종지라고 붙인 거예요. 잡스러운 종류의 토지. 여하간 결국은 몇 개입니까? 27 플러스 1이니까 28개. 목적은 효율적 관리와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토지의 목적, 지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목. 그러면 이 27개, 28개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읽어보기만 하죠. 네. 이번 시험에서도 두 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12개 중에서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네. 보시면 전이라는 게 있죠. 전. 이거는 밭전자를 쓴 겁니다. 밭전자. 그럼 주된 용도가 뭐겠습니까? 밭농사 토지라는 뜻이에요. 밭전자를 써서. 그 다음에 답자가 나오죠. 이 답은 논답자예요. 그럼 이 토지의 주된 용도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논농사 토지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밭농사 토지와 논농사 토지를 전과 답이라는 지목인데요. 이 구별의 기준은 뭘까요? 첫째 줄에 나와 있죠.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한다면 논농사 토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밭농사 토지 전이 되는 겁니다. 왜 벼농사 보면요. 논을 좀 보시면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죠. 따라서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면 논답자를 써서 답. 그 다음에 밭 같은 경우는 물이 항상 차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뿌려줍니까? 필요할 때만. 따라서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밭전자를 써서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가축 사육 부지를 목장용지라고 얘기합니다. 가축 사육 부지. 그렇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임야. 여기 보시면요. 옛날에 산림이라는 지목이 있었고요. 원야라는 지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지목이 하나로 합쳤는데 요거와 요거를 따서 임야라는 지목으로 합쳐진 겁니다. 임야. 근데 요 산자가 매산자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수림지, 중림지라는 토지가 있었어요.
이 숫자는 나무 숫자예요. 요 림은 수풀림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선 토지를 수림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은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중림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수림지와 중림지에 해당되는 지목이 옛날에 뭐였냐면 산림이라는 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야라는 지목은요,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암석지, 습지, 이러한 토지들은 예전에 지목이 원야라는 지목이었습니다. 이 원자가 근원원자예요. 근원원. 야는 들판 야자입니다. 들야. 그럼 원야라는 뜻은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근원적인 들판을 원야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나무들이 하나도 없죠? 맞습니까?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토지들이에요.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암석지, 습지.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원야라는 지목이었는데 이 두 개의 지목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임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고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토지가 임야라는 지목으로 합쳐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임야라는 지목은 나무가 들어서 있는 토지만 임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임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140쪽을 보시면 잡종지라는 지목이 나오죠. 잡종지. 잡종지는 잡스러운 종류의 토지라는 뜻입니다. 즉 거기 앞에 부호가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번 이렇게 나와 있죠.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는 다양한 종류의 지목들이 나와요. 다양한 종류의 용도들이 나옵니다. 잡종지. 거기 보시면 갈대밭,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그 다음에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디다 쑤셔넣었다고요? 잡종지. 거기 보시면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돌과 흙은 어디서 파낼까요? 네? 자갈밭, 모래땅, 황무지, 암석지 여기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임야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 위에 보시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토지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과 흙을 파내는 토지가 바로 요 임야예요. 여기니까 자갈, 모래, 황무지, 암석지 여기니까. 그래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과 흙을 파내면 그건 임야가 되는 것이고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파내면 이게 바로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요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좀 기억하십니다. 이 지목은 어떠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느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 4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합니다. 아까 지적 공부, 가시적 공부는 총 몇 개가 있었습니까? 7개. 기억나십니까? 대장 형태 4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도면과 대장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기억나십니까? 총 몇 개입니까? 7개. 그 중에서 지목이 등록된 지적 공부는 딱 4개예요. 토대, 임대, 지적도, 임야도. 지금 외워두시죠? 물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외우고 잊어먹는 거랑 처음부터 못 외운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외우고 잊어먹는 걸 반복하면 나중에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외우고 가십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아까 대장 형태는 글자 형태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만든 가장 완전한 장부라고 했죠. 따라서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대장이란 장부 자체가 국가기관이 만든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는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는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지적도, 임야도에는. 그런데 이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번도 들어가야 되고요, 지목도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토지별로. 그러면 이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즉 공시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적도, 임야도는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부호로. 지적도, 임야도 한 장에는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들어가 있고 그 필지별로 정식 명칭을, 지목을 다 등록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부호로 등록합니다.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앞대가리 글자를 따서 만드는 두문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자는 머리 두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교 용지에서 이런 지목이 있는데요. 두문자는 어느 거겠습니까? 요게 두문자예요. 요걸 가지고 부호로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차문자라고 불러요. 장남, 차남할 때 그 차입니다.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차문자를 따서 만드는 게 있는데요. 이런 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문자는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느냐면 28개의 지목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럼 28개의 지목 전부를 두 문자를 따서 만들게 되면 겹치는 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겹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즉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두 문자를 따서 만드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죠. 겹치는 것만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거겠죠. 따라서 많은 것은 이쪽이 훨씬 많아요. 24개. 이쪽은 몇 개일까요? 4개. 그러면 어느 것을 외워야 되겠습니까? 네, 이걸 외워야 되겠죠. 차장, 천원, 오라이.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라 그러나 그거를 그 뒤에 차장이 따로 있었죠. 빵모자 쓰고 그 다음에 파란 옷 입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 기억나세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아, 그러시구나. 그 빨간 빵모자 쓰고 하늘색 옷 입고 승객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버스 엉덩이 툭툭 치면서 오라이 막 그러는데, 네, 그게 차장이죠. 얼마를 줘야 될까요? 1,000원. 차장 1,000원. 외우셔야 됩니다. 차장 1,000원. 이거 자체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차는 주차장입니다. 차문자입니다. 주차장. 그 다음에 장은 공장 용지예요. 장입니다. 요 천은 하천입니다. 하천. 원은 유원지예요. 그래서 이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거 자체가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요거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출제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지만 암기하고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암기한 다음에 잊어버려도 돼요. 네, 그러면 같이 외우고 가죠.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4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두문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과 차문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두문자는 24개, 차문자는 4개, 당연히 4개짜리를 외워야 될 겁니다. 차장천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차장천원, 오라이, 또라이, 오라이. 네, 차장천원 외우고 가십니다. 다시요. 여러분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외울 거 외우고 갑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공유지 연명부에 지목이 등록된다. OX? X.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이 등록된다. OX? X.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지목이 등록된다. OX? X.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대장이라는 게 지적공부 7가지 중에서요. 가시적 지적공부 7가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 2개가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으로 등록해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두문자, 차문자, 차문자 4개, 차장천원. 차는 주차장, 천은 하천, 천은 거꾸로 얘기네.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차장천원. 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잊어버리면 또 외울 테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네,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